LA 통합교육부 측과 LA 교사노조가 주말에도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결국 30년 만에 교사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26개 도시 1000여 개 초중 고교가 소속되어 있으며 5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고 전체 6만 3천여 명의 직원 중 노조에 가입된 교사는 3만 1000명에 달합니다. 교사들의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교육부는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400여 명의 임시교사를 고용했으며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부 직원 2000여 명을 긴급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각 학교는 평소와 같이 정규 오픈하고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정상 수업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LA 동물원과 자연사 박물관, 또 다운타운의 현대미술관, 모카 등 일부 뮤지엄들은 교사 파업 기간 동안 학생들을 무료로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 기간을 이미 돌파한 가운데 공항 보안이 뚫렸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남성이 미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일본까지 갔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로 다음 달 중순 이후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거리도 가깝고 미국, 북한 모두 양국 대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는 금과 은의 투자 전망이 밝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향후 12개월 내에 금값이 온스당 1,425달러까지 올라 지금보다 약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숙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에는 역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오늘 서울을 덮쳤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도권의 최악 미세먼지에 앞서서 중국 북부에서도 고강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너 한국을 덮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말 동안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등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눈폭풍이 강타해 10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눈폭풍은 현재 워싱턴 DC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가 지역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오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반면 저녁부터는 잠시 주춤하다가 내일 오전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잠시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목요일에는 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the second largest school district in America, which is made up of more than 600,000 students and 1,000 schools. 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부가 지금 교사 노조 파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It's just hours left until a possible LAUSD teacher strike tomorrow. The teachers union plans to hold a news conference. 네, 여기서는 투모로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브닝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 일부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투모로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미 LA 통합교육부는 파업을 시작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부인데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the second largest. Teacher United will never be divided.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티처들은 하나로 뭉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파업 구호가 그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eacher United will never be divided. 우리는 하나로 뭉치지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사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Teachers United will never be divided.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 통합교육부 측과 LA 교사노조 UTLA가 주말에도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결국 30년 만에 교사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UTLA, LA 교사노조의 협상팀 의장은 일본계인 엘리 우에우노 의장인데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And middle school class sizes by 2. But the union secretary told the Hutchison Report's Earl Hutchison it's not enough. 네,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alary. And the district 우리는 이건 연봉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문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not just about salary. And the district wants to make it about salary, but this is about our students. It's about their learning conditions. 네, 교육부 측에서는 이걸 단지 선생님들의 연봉 문제로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만 지금 몰고 가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이노우의 일본계인데 선생님인데 협상팀 의장의 얘기입니다. Just about salary. And the district wants to make it about salary, but this is about our students. It's about their learning conditions. And for the educators' working condition. We have the highest class sizes in the nation. We're 48th out of 50. 하이스트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 반에 48명에서 50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사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임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LA 교육부 측은 마지막 협상 카드로 지난 주말에 학급 수를 줄이기 위해서 1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노조 측은 교육부가 제시한 이 예산으로는 이 학급 수 감소 그리고 학생 수의 감소를 이루어내기 어렵다라면서 합의를 하지 않고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사들의 요구 조건은 크게 나누면 3가지인데요. 그 교사들의 요구 조건과 교육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UTLA의 요구 조건은 이렇습니다. 각 학교의 교사, 상담교사, 간호사, 도서관 사서 등을 증원하고 학급 사이즈를 2명씩 줄이는 것, 그리고 6.5% 급여 인상 등입니다. 교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LAUSD는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갑니다. 우선 임시교사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이미 400여 명의 임시교사를 고용했고 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부 직원 2천여 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각 학교는 평소와 같이 정규 오픈하고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정상 수업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규 수업 외에 활동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또한 교사와 스태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큰 공간에 모아두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상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파업은 학생의 결석 사유가 되지 않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일부 학교의 교장들은 파업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USD의 셰넌 하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사유는 학생들의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 deadly winter storm is blasting snow and ice along a 1,400-mile stretch from the central. 데들리 윈터 스톰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폭설을 동반해서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던 겨울 폭풍 지아, GIA, 지아라고 이름 붙여진 겨울 폭풍이 이제 동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winter storm to slam the St. Louis area in 5 years. 네, 세인트루이스 에어리아에는 지난 5년 만에 가장 큰 폭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 전국에서 이 때문에 10명이 숨진 가운데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에 무려 1,500마일에 걸쳐 기다란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강력한 겨울 폭풍 지아가 주말을 거치면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등 동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Tractor trailers struggling to maneuver up hills on Interstate 44 during the storm backed up traffic for miles yesterday. 프리웨이는 트럭과 일반 차량들이 완전히 트랩돼 있는 듯 갇혀 있는 듯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Slid off the runway while taxiing to the gate at Columbia Regional Airport. 네, 콜롬비아 에어포트에서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가 택싱 이 활주로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내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Highways. This American Eagle jet slid off the runway while taxiing to the gate at Columbia Regional Airport. 80 people were on board at the time. There were no reports of injuries. 네, 80명의 승객들이 안에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 게이트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이 정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의 이동 과정에서 눈 덮인 고속도로에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캔사스주와 미주리주입니다. 캔사스 동부와 미주리 서부에는 곳에 따라 최대 60cm까지 눈이 쌓이는 등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1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이 됐습니다. 또 시카고 교외 도로에서는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한 경찰관이 다른 차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좀 보겠습니다. 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일부 지역에서도 15에서 18cm의 눈이 쏟아지면서 랠프 노던 버지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캔사스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르는 지역에서 25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또 세인트루이스에서 워싱턴 DC에 이르는 일대의 공항에서는 수백 편의 항공기 결항과 연착에 대응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이에 따르면 워싱턴 DC 일대 공항인 로널드 레이건 공항과 또 덜레스 공항에서는 53편이 지연되고 70편이 취소됐으며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는 35편이 지연되고 4편이 취소됐습니다. 국립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폭풍 피해가 극심한 것에 대해 폭풍에 유난히 습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맘때 찾아오는 겨울 폭풍은 더 춥고 건조하기 마련인데 이번 폭풍은 습기를 잔뜩 머금으면서 많은 눈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As the storm moves east, conditions 충남 are 천안의 한 호텔에서 오후 5시쯤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취재기자 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호텔이라고 했는데 이제 라마다 앙코르라는 지역 호텔입니다. 라마다 앙코르라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0여 명 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연결해서 알아볼까요? 성용희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불이 난 곳은 충남 천안 도심에 있는 라마다 앙코르 호텔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호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에 인력 10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호텔 관계자들도 투숙객들을 대피시켰는데요. 고층에 있던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숙객 등 2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중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소방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호텔에 몇 명이 묵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투숙객과 직원 등 호텔 안에 있던 인원을 파악하는 한편 지상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지하 5층, 지상 21층, 420객실 규모로 지난해 9월 지어진 호텔인데요. 천안시는 화재 진화 작업을 위해 인근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퇴근길 시민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정말 한국은 오늘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진 그런 하루였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닥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늘 보던 남산타워 전혀 볼 수 없이 온통 희미해진 그런 하루였다라고 합니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
네티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관지에 걸리겠다. 온 국민이 기관지 질환에 걸리겠다라고 이 네티즌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끔찍한 풍경납치범을 잡아달라. 여기에는 풍경납치범. 갑자기 인왕산과 서촌이 사라졌다. 늘 보던 내 눈앞에 그 높은 아름다운 남산타워도 사라졌다 라고 말합니다. 풍경을 납치한 납치범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온통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컬러 TV 시대에 태어났지만 오늘은 눈앞에서 흑백 TV 화면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LA에서 이런 소식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오늘 서울을 덮쳤습니다.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이윽고 짙은 회색먼지가 깔린 하늘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집니다. 300m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입니다. 미세먼지가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킨 듯 했습니다. 550여 미터에 달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연막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남 삼성동 일대도 모래폭풍에 갇힌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엔 촬영 헬기의 방향을 서울 중심부로 돌렸습니다. 먼 곳에서도 보이던 남산타워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국회의사당의 옥빛 지붕도 먼지에 가려 색을 잃었습니다. 63빌딩은 가까이 다가가야 간신히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잠긴 여의도공원도 반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내뿜는 연기는 처음부터 미세먼지와 하나인 것처럼 색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뛰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도 비었습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도 달리는 기차도 회색 풍경 속으로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항공기상청이 예측한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6km였지만 헬기에서 체험한 수치는 채 2km도 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깥 공기뿐 아니라 실내의 미세먼지도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카페 안이나 지하철 승강장은 외부와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기도 했습니다. 야외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실내가 좀 더 나은 편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취재진은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카페로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리에 앉아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바깥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도 매우 나쁨의 2배를 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다른 카페도 비슷합니다. 직원은 따로 환기시설이 없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지하 쇼핑몰도 찾아가 봤습니다. 출입구와 가까운 식당 주변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초미세먼지를 재보니 매우 나쁨 수준인 246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실내는 어떤지 역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치가 낮아지는 듯 하더니 승객이 붐비는 승강장 주변에서 다시 숫자가 높아집니다. 지하철 안입니다. 273 마이크로그램. 바깥보다 오히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밖과 비슷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도 좀 이렇게 답답한 걸 느껴가지고 이 마스크를 안 벗었어요. 거의 또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 쓴 사람이 더 많더라고. 야외든 실내든 미세먼지의 안전지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2053년) 세계는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과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은 야외 생활을 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초미세먼지의 피해를 마치 예상이라도 하듯이 지난해 9월 초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실내에서 꼼짝 못하고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고래먼지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세상 밖을 나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의 여파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비가 오지 않고 초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절대로 인간들은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2053년 최악의 미래를 상상해서 만든 그런 영화 고래먼지라는 영화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처럼 숨막히는 이런 미세먼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한국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미세먼지는 이미 들으신 대로 영화 속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영화 스크린 속 이 미세먼지는 당장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서 인간 삶 곳곳에 드리울 어두운 그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미세먼지와 관련된 영화 속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34년이 흘러 2053년의 서울입니다. 방독면 없이 외출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마저도 황량한 벌판뿐. 다신 볼 수 없게 된 봄 풍경은 노래로만 남았습니다. 공기 썩기 전엔 벚꽃 엔딩 들으면서 봄만 되면 소풍 나갔었는데. 소풍이 뭐예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뿐 아니라 사람 사이 관계도 파고들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 먼지가 들어올까 창문을 꽁꽁 싸매 종일 깜깜한 집에선 이웃의 평범한 소리도 공포로 다가옵니다. 맑은 공기와 먹을 게 필요했던 거지의 침입에 온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사람이 다닌 지 오래인 바깥엔 자욱한 먼지뿐입니다. 사회적인 단절감은 더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선한 공기에 대한 것도 빈부격차로 존재하지 않을까. 지진이 난 뒤 파리 전체를 덮기 시작한 먼지. 최첨단 인공지능으로 병을 치료하는 미래지만 국가도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Tu te rends pas compte de comment c'est dehors? Je pense que les 2/3 de la population parisienne y sont passés d'un coup. 영화 속 미래는 다소 과장된 허구일 순 있어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조금 괜찮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 아름다운 풍경이 정말 추억 속의 그대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흘러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흘러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정들었던 제 차 아주 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 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 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 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 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20년 동안 한인섭외와 함께 해온 종합 마케팅 회사 TJ 마케팅, 신문, TV, 라디오의 광고 디자인 제작과 대행은 물론 텀블러 등 3만여 아이템의 마케팅 판촉물과 캘린더 제작,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각종 행사와 결혼식 피로연, 전통 혼례, 칠순 팔순 잔치, 한국 전통 공연, 클래식과 재즈 연주 등의 이벤트까지 믿고 맡기는 TJ 마케팅 213-820-4487 820-4487. 신제품 다이어트 U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U는 지방세포를 녹여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속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100% 천연 한방 제품입니다. 확실한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가 놀랍게 깨끗해집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젠 당신 겁니다. 다이어트 U 213-381-8228.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치매환 5종 세트.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드립니다. 치매 잡는 두뇌 영양제 치매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세요. 치매환.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남가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까지 80에서 100%의 비올 확률이 있습니다. 기온도 50도 중반대로 떨어지겠습니다. 샌디에고를 제외한 전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4도에서 58도의 기온 되겠고 샌디에고만 60도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산타모니카와 샌디에고가 54도, 그 외의 지역은 47도에서 5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되다가 금요일에 화창한 날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온은 수요일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토요일엔 70도 초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Searching for a potential location to hold the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 On Tuesday, CNN citing a source familiar with the planning process said that Bangkok, Hanoi, and Hawaii have been visited. 네, 지금 뱅콕, 하노이 앤 하와이라고 했죠. 태국의 방콕,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등을 놓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사전 답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일주일 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 상황이거든요. CNN citing a source familiar with the planning process said that Bangkok, Hanoi, and Hawaii have been visited by the White House scouting team. 자, 이 가운데 뱅콕, 하노이, 하와이 가운데 이 가운데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로 다음 달 중순 이후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관련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 오늘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측에 다음 달 셋째 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말 3월 초 얘기가 나왔죠. 2말 3초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2월 말이 유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다시 보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답장을 보낸 과정에서 개최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정부는 당초 김정은이 유학했던 스위스 등을 후보로 생각했지만 북한이 장거리 이동에 난색을 표하면서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외신 보도를 종합할 때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급부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북미 양국의 대사관이 모두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베트남을 경제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개방적이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벤치마킹 하려는 그런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응답을 하는 수순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pent 24 hours, I need more hours with you. You spent the weekend getting even. Ooh. We spent the late nights making. 마룬5가 논란 끝에 올해 미국 프로풋볼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결국 공연하게 됐습니다. CBS 스포츠 등에 따르면 마룬5는 오는 2월 3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래퍼 트래비스 스콧과 함께 공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올해 슈퍼볼 무대에 오를 것이라는 추측은 지난 몇 달간 무성했지만 국민의례 거부 시위에 참여한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린 NFL 측에 항의하며 마룬5가 공연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이 마룬5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 공연을 그만두라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8만 5천여 명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하프타임 쇼 무대에 서면서 NFL과 공동으로 한 비영리 단체에 $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출연 결정에 대해 분노와 불쾌감을 드러내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팝스타 리아나가 캐퍼닉을 지지하며 NFL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제의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시청하는 슈퍼볼은 경기와 광고도 흥미롭지만 전반전을 마친 뒤에 세계적인 스타가 공연하는 하프타임 쇼가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지난해에는 2004년 하프타임 쇼에서 파트너였던 자넷 잭슨의 가죽 상의를 끌어내려 가슴을 노출시킨 사고를 했던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복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대에 출연한 유명 가수는 브루노 마스, 비욘세, 마돈나, 레이디 가가, 폴 맥카트니, U2, 마이클 잭슨 등입니다. Maybe it's 6:45. Maybe I'm barely alive. Maybe you're taking my shit for the last time. Yeah. Maybe I know that I'm drunk. Maybe I know you're the one. Maybe I'm thinking it's better if you drive. Oh, 'cause girls like you run around with guys like me till sundown when I come through.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서 올해부터 이 H-1B 취득 기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체류 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H-1B 소지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에 이르는 잠재적 경로를 포함해 미국 체류에 있어서 절차의 간결함과 확실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다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재능 있고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업 선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온 폐쇄적인 이민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시사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 H-1B 취득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H-1B 선정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H-1B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도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게 될 새로운 H-1B 정책의 골자는 미국 내 대학 그리고 고학력 우선 원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안전자산의 하나인 금과 은의 투자 전망이 밝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12개월 내에 금값이 온스당 1,425달러까지 올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1일 금값이 온스당 1,288달러 70센트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0% 정도 상승하는 셈입니다. 3개월과 6개월 후에 금값 전망치 역시 1,250달러와 1,300달러에서 1,325달러와 1,375달러로 각각 75달러 올렸습니다. 귀금속뿐만 아니라 산업재로 많이 쓰이는 은도 유망한 투자 상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2월에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조짐이 포착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또 지정학적 긴장감 등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 매수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을. 그의 요리를 먹는 순간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먼. 명품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시그니처 파인 푸드. 셰프강 푸드 리헵. 30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론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론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 전화 1855-886-9057. 제니씨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하네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 714-308-9800 714-308-9800.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쇼 CES 2019가 열렸습니다. 소비자 가전쇼는 1967년 최초로 개최된 후 지금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죠. 이날 행사에서 인기를 독차지한 제품은 LG전자가 개발한 LG 클로이 가이드 로봇입니다. 클로이 로봇은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 연사인 LG 총기술 책임자인 박일평 사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이 웃음을 유도하는 등 기조연설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제 로봇은 우리들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로봇 분야에서 다음의 도약은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피킹하고 박스에 넣는 작업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로봇 업체들은 고객들이 주문한 다양한 물건들을 피킹하고 박스에 넣을 수 있는 피킹 로봇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장난감, 유해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집어 박스에 넣는 작업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나 물류업체들이 자동화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 작업이죠. 선반에서 물건을 피킹하고 패키징 작업을 완료한 후 출하하는 일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들 작업은 대부분 가장 노동집약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들이 급증하는 주문량을 신규 인력 채용으로 감당해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전자상거래 시장은 3,900억 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인력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물류 창고 인력은 지난 5년간 26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의 노동 인력은 전체적으로 95만 명에 달하죠. 하지만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인 마크 월프렛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센터에서 가장 인건비가 높은 분야가 바로 피킹 분야라며 이를 로봇으로 대체하면 온라인 주문 처리 비용의 5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드슨베이나 징동닷컴 등 미국과 중국의 유통업체들은 배송센터에서 피킹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쿠가 로보틱스, 테마리콥, 하니엘 등 대기업과 라이한 로보틱스 등 스타트업들은 피킹 로봇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로봇 스타트업인 라이트핸드 로보틱스는 유아용품과 땅콩 버터, 장난감 등 수많은 제품을 피킹할 수 있는 로봇 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킹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데는 아직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킹 로봇의 관건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의 이미지를 3D로 렌더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물건을 피킹하는 최선의 방법을 로봇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이 분야의 기술적인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피킹 로봇 챌린지도 매년 개최하고 있고 로봇 경진대회도 갔습니다. 아마존은 UC 버클리의 자금을 지원해 1만 개에 달하는 물건을 피킹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UC 버클리는 추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공개되면 피킹 로봇은 한층 더 놀라운 기술적인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기술 진전이 이루어지면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워낙 온라인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고용 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킹 로봇의 도입으로 물류 창고나 배송센터의 모습은 현지와는 다른 모습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크 홍이었습니다. 네, 한국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군대 시절, 그 시절의 기사를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5일자 기사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일부 부대에서 삐삐를 사용하던 병사들을 적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군기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병사들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휴가를 나온 병사의 손이 아닙니다. 생활관 안에서 인터넷을 하고 통화를 하고 동영상을 보는 손입니다. 일과를 마치면 공중전화로 달려가거나 콜렉트콜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주기만 기다렸던 얼마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자, 평일 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환영할 일이긴 한데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시범 운영 중인 군부대 내 모습은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일이 없는데 JTBC가 국방부 허가를 받아서 강원도 인제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21시 30분까지 일과 이후 핸드폰 사용을 실시합니다. 영하의 추위에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행정반에 모입니다. 자기 휴대전화를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생활관에 돌아온 병사들의 손놀림은 빨라집니다. 메신저를 주고받고 웹툰을 보고 음악을 듣고 가족과 통화도 합니다. 아직 안 먹었어. 나 한 18시쯤 먹을걸? 오늘 돈가스 덮밥일걸? 인터넷으로 볶음 만드는 운동 방법도 찾아서 공유합니다. 허리 펴고 하나 둘 그 상태에서 고개 들고 수능, 자격증, 외국어까지 여느 대학 도서관 못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사이버 주식 정보방으로 뛰어가고 자리 막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인 핸드폰 불출 받아서 자유롭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은 안 됩니다. 부대 안 아무 데서나 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을 보시면 사용 가능이라고 써 있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사용 불가능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용 공간을 구분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휴대전화를 찾은 병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버스에 오릅니다. 부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읍내로 갑니다. 그냥 외출 자체가 상관없습니다. 평일에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대 인근 맛집으로 소문난 칼국수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어서 카페와 PC방을 찾습니다. 동료들과 게임도 하고 곧 있을 휴가 계획도 세웁니다. 왜 하필 이때야? 이때 제일 비싼데? 주말이라서 하지 못했던 일들도 처리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급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볼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한 달에 2번꼴로 평일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군대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나 평일 외출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한국은 이제야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군 장병들이 훈련과 별개로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인데도 우려는 혹시 전력의 공백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등의 조치는 지난해 4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현재 36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40여 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정해진 시간대 외에 사용하는가 하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일 외출로 인한 대비태세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투 대기태세를 허점을 두지 않고 그런 시간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정밀한 연구와 정밀한 운영 방식을 시험한 이후에 국방부는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소통의 단절로 인한 탈영이나 자살 사고 등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이런 가혹행위나 이런 것 자체도 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주 골마 터지기 전에 그게 알려지고 이 수정이 될 거라고. 실제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사병들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 요인으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러시아나 이스라엘 등도 일과 후엔 촬영이나 녹음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기본권은 보장하되 규정을 어길 시 책임은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폭로에 이어서 유도에서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4년 동안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직 유도 선수가 지난해에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디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섰습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지난해 3월 고교 시절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1월엔 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알렸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비슷한 유형의 글을 공유하고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소식이 전해지자 더 용기를 냈습니다. 이름을 걸고 폭로하게 됐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해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신 씨는 2011년부터 4년간 성폭행당했고 유도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영향 때문에 고교 3학년 때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해당 코치를 고소했지만 관련자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조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알게 됐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도자들한테는 물어봤었죠. 그때 당시에 코치 감독 그 당사자 걔네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있는 상태고. 유도회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맡긴 고소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검사 출신의 사립대 로스쿨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관련 논문을 대신 쓰게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피를 해줬다는 대상이 현직 검사로 파악됐습니다. 대피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JTBC가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보내드립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서 박사 논문 예비 심사를 앞두고 A 교수와 대학원생이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교수는 수원지검 산하지청에서 일하는 B 검사의 예비 심사용 논문이 추가로 수정됐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2, 3일 전쯤에 이미 메일로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뒤 교수가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각 줄을 추가로 달고 결론 부분도 일부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대학원생은 반영한 뒤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생은 A 교수가 이 같은 지시를 통해 B 검사의 예심 논문을 대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깔끔하다 우리가 조합해야 된다고. 조합이 생각도 없는데. A 교수는 이렇게 완성된 15장짜리 예심 논문을 B 검사의 아버지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후 열린 심사에서 B 검사가 이를 그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예심 논문의 경우 목차 수준의 짧은 내용으로 논문 대필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 검사 측은 A 교수와 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은 건 주임 교수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대필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로는 사실 영어가 모든 학문과 또 학교 수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본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성적이 좋지가 않더라도 영어 실력만 잘 제대로 갖추어 놓는다면 대학에 가서도 자신의 열정을 살리면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도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또 뭘 흥미로워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영어 공부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지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나 또 전공을 찾았을 때 기본이 너무 약하고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원하는 과목을 듣고 수강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공부의 기초, 근육을 좀 잘 만들어 놓으셔야 자녀가 실망하지 않고 또 대학에 가서도 꾸준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흥미롭고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 영어 실력에 기초가 없으면은 또 남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요즘 아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또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라도 영어 실력을 좀 제대로 갖춘 학생들이라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사실 어떤 과목이라도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신의 열정을 발견했을 때 또 기본기는 갖추고 있어야만 대학에 가서도 4년 안에 또 졸업을 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렇듯 영어는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US 히스토리나 또 월드 히스토리, 또 바이올로지 같은 미국사, 세계사, 생물학 등의 과목들이 결국은 모두가 영어가 기본인 과목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역사나 생물 과목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과목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아무리 개인 튜러나 또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빨리 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성격 급하신 부모님들은 아이고 내 비싼 과외를 이렇게 시켜주는데 도대체 너는 왜 성적이 안 오르냐라고 좀 닥달하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 하시겠지만요. 자녀가 노력을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서 과목의 좀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 성적을 올리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사춘기 자녀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튜러나 학원을 보내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무료 사이트를 좀 잘 이용하셔서 예습으로 동영상을 좀 보면서 공부를 꾸준히 시키시고 또 학교를 갔다 와서 다시 그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학교에서 배우는 책보다 좀 더 쉬운 그런 버전의 책들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 기본 이론들을, 기초 이론들을 조금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마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성적이 안 나오는 원인을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시고요. 또 부모님들이 잘 모니터링을 하시고 자녀와 잘 대화를 하신다면 원인을 잘 발견하시고 치료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교육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심해져만 가는 그런 경쟁을 탓하지만 마시고 또 그 경쟁을 도전으로 좀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또 전략을 미리미리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처음엔 무슨 음악인가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 Singing in the Rain을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Under my